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그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일이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무너지면 이번 대선 물 건너간다 이 생각 다 하면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버스 8월 말에 출발한다고 버스 세워놓고 기다리고 이제 앉아서 있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뭐 운전대 뽑아가고 밖에다가 막 페인트로 막 낙서하고 의자 다 부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당 선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들어갑니다. 일단락되는가 했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표출되면서 불안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야당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 노동일 경희대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 새롭게 영입됐다고 합니다. 채 일주일이 안 된 민영삼 특보가 있습니다. 정치 평론가 출신이시고 이 대표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SNS에서 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려면 사퇴하고 유승민 캠프로 가든지 무건 수행을 하든지 선택하라는 글을 올려서 논란을 빚고 결국엔 이제 캠프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앞서 캠프에서 신조 정무실장이 탄핵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 대표를 향해서 이 수위 높은 비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캠프 내 단속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제 당황했을 거예요. 그 윤 후보 자체가. 예. 왜냐하면 본인이 오전인가요? 좀 이른 시간에 아까도 화면에 나왔지만은 뭐 당 대표에 대해서 뭐 끌어내리니 마니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민영삼 특보라는 분이 지금 캠프에 조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3일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고를 친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저 캠프가 좀 사실 굉장히 큰 캠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좀 소통이 뭐 원활하게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일사불란은 사실 쉽지만은 않죠. 예.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첫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하나는 윤 총장의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건지 명이 안 쓰는군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 당내에 아니면 당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캠프 내에 예. 서로 간에 이렇게 무슨 그 권력 다툼이 일어난 건 아닌지. 어허. 그래서 뭐 윤 총장한테 잘 보이기 위한 예. 그런 마음에서 이런 단어까지 이런 언사까지 일어나는 게 아닌지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지만 천만다행인 거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빠르게 사의를 표명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 특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게 전 다행으로 봅니다. 그나마. 네, 예. 비대위 검토설 한 주간지 보도가 발단이 됐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인사들이 이 대표를 퇴진시키고 비대위를 출범시키려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시작이었는데 윤 전 총장은 황당무계한 보도다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면서 좀 불편한 핑계를 드러냈어요. 네, 일단은 지금 그 민영삼 그 특보라는 분도 보니까 국민통합특보예요. 근데 굉장히 좀 갈등을 조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또 사퇴를 하고 나서 이제 더 자유롭게 비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자 네. 하는 사람들과 또 이준석 대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들을 극대화해서 알리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알려야 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당내 갈등 그리고 그 갈등에서 굉장히 좀 험한 말들도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지금 보면
특히 앞으로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예. 지방선거 공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대선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또 공천을 또 그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좀 미묘한 뭐 과거에 이제 뭐 친박이었다든지 뭐 비박이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계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대선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서 중도표를 많이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 측이 좀 결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중도층이 더 외면을 하고 또 비호감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예.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갈등은 좀 봉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전 총장의 입당 이후 이 대표와의 갈등설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이 진화에 나서고 뭐 표면적으로는 봉합이 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두 사람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직도 본인이 야당 대표가 아니고 정치 평론가인 듯한 뭐 그런 시각으로 계속 논평을 내놓고 언론에 출연해서 계속해서 그 어떤 내부의 어떤 비판을 하는 뭐 그런 시각을 놓지 않고 있는 게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또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마련된 것 중에서 뭐 1:1 압박 면접도 하겠다는 것이고 또 뭐 택시 면접도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걸 보면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든 카메라 세례를 받겠다 이런 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노골적인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뭐 본선에서 혹시라도 후보가 된다면 좀 뭐 위험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어떤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유승민 대통령에 대한 마음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좀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야권에서는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율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지율 1%도 안 나오는 사람들, 0%도 안 되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네. 좀 섭섭하거나 불쾌한 뭐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 측이나 윤석열 뭐 후보나 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가다가는 좀 함께 망한다. 정말 대통령 선거 해보기도 전에 국민들부터 외면받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좀 함께 원팀이 돼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추스려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대표가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의문도 드는 게 네. 사실인데 이제 노 교수님께서 이제 개인 의견을 좀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위한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최고위원들하고 당대표하고 지금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만약 비대위 출범하게 되면은 최고위원들도 다 물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대위 얘기가 나오면서 예. 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들었던 윤석열 게 총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구조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구조상 지금 나왔던 얘기는 이준석 대표만 빼고 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당의 구조상 지금 모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최고위원들이 예.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당선이 된 맞습니다. 사람들이잖아요. 예. 비대위 체제라는 거는 이 지도부가 모든 게 다 해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모든 최고위원들마저도 다 이제 직위 네. 해제가 된다는 뜻인데 만약이지만 만약. 당 대표만 바뀌고 최고위원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비대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윤 총장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와전돼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그 국민의힘을 좀 공격하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그런 측에서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당내 갈등이 있지 않나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매우 안타깝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걸 구조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의미냐면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그 후보들끼리 굉장히
심각하게 네. 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본선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예. 저희가 여러 선거를 치러봤잖아요. 예. 항상 경선에서 싸우면은 그거는 나중에 화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족 싸움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 나중에 끝나면서 나 좀 도와줘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 저 못 봤거든요. 별로. 근데 앙금이 남는군요. 앙금이 굉장히 남고요. 예. 다만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다툼 아닌 네. 다툼, 이 논쟁은 예. 경선 후보자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변에 있는 좀 사람들이 거창하게 하는 건가요? 얘기하면은 좀 뭐 신구에 대한 대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좀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드는데 요 정도인데 예. 나중에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예. 당 대표가 아니면 현재 지도부와 지금 후보 간의 이런 갈등 아닌 갈등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 훨씬 더 대선을 향하는 모습 속에서는 더 단결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본선이 아직 제대로 출발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고 아마 본선이 출발되면은 최소한 민주당 정도의 싸움은 저는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가운데 하나는 서병수 의원을 공천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병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분란을 더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관위원장 예. 누가 될지 참 궁금한데 TV조선 취재 결과 정홍원 전 총리가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급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인품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잘 내정 내지는 지명을 한 걸로 보십니까? 글쎄 최종적으로 이제 임명이 돼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전 좋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병준 전 정책실장, 뭐 정원 전 총리 또 여러 전직 국회의장들이 좀 물망에 올랐었다고 해요. 이준석 대표가 한 6명 정도 이렇게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뭐 김병준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여러 최고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정홍원 전 총리는 뭐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총리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뭐 2012년, 2013년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예.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셨죠. 예. 그러면서 큰 잡음 없이 그렇게 공천관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뭐 정치적 중립성도 있고 또 비중도 굉장히 크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수락하고 또 그 내부에서 최고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아주 적임자 카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어제 나흘 만에 공개 행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날을 세웠는데요. 직접 보시죠.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습니다. 오만하게 독재의 길로 가는 민주당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법사위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져 나가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을 국민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 구제법입니다. 네, 야당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계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죠. 언론중재법. 맞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내일 모레입니다. 본회의에서 윤 전 총장과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선언한 상황인데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언론 재갈 물리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예. 처리 과정을 놓고 이거는 너무 졸속이다, 강행이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통과되어야 할 법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통과되어야 했던 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송영길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명명하는 것은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입니다. 지금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정치인이나 재벌 등 그 권력의 감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들은
피해를 받으신 국민,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사실은 소송을 걸게 되면 평균 4, 5년의 시간이 들게 되고 예. 그리고 오보 시에도 한 500만 원 정도의 최대 피해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처벌도 낮았고요. 우리가 과거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 김영애 씨, 고 김영애 씨의 황토팩 사건을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도 나와 있는 대만 카스테라로 인해서 피해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연구 자료를 보면 한 17% 정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100만 달러의 그 보상금을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달러라고 하면 11억, 거의 12억이 가까운 되는 돈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도 좀 굉장히 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 며칠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어제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아내분이 그 학력 관련해서 그 대학 강사 채용을 응시할 때 대학 이름을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울이 들어간 이름이 들어간 대학교는 뭐 다 서울대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요즘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던데요. 그 대학 이름을 기재를 잘못한 언론사, 그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서 또 윤 후보는 또 현행법 위반이 안 된다. 내가 뭐 헌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그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이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와 어떤 야당에 대한 설득, 국민에 대한 뭐 이해도 이런 것들을 좀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애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사실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 요즘 뭐 유튜브나 뭐 개인 방송이라고 그래서 1인 미디어 얼마나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몇몇 연예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뭐 1인 미디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1인 미디어들은 다 빠졌어요. 가짜 뉴스가 생성되는 많은 부분이 주류 언론사가 아니라 1인 미디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공감되는 있지만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가짜 뉴스라는 게 문제면 도대체 예. 가짜 뉴스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근원지가 어디냐? 발원지가 어디냐? 그렇죠.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예. 가짜 뉴스의 많은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유튜브나 인터넷 상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빼놨으면 그럼 과연 이 진정성이 있는 법안이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예.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지금 뭐 많은 얘기가 뭐 언론 학자분들이 위헌 가능성도 좀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위헌 소송을 당연히 낼 듯한 분위기인데 만약 헌재에 가면은 어떤 결론, 뭐 결론을 너무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교수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이게 이제 뭐 당 차원에서는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뭐 위헌 소송을 한다면 헌법 소원을 한다면 뭐 언론사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결론을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 과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반론권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정 보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로 예.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도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고요. 예.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구제 수단이 없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좀 전에 그 우리 정은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은 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17%가 됐다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그런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런 것인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일반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그렇죠. 예. 그 언론만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고요. 그건 우리나라가 네. 이제 최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세계에서 언론 보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든 건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사례고요. 예.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 그런 거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액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액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런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좀 인색한 사법부가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피해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요. 몇몇 특정한 경우 뭐 제조물 책임이라든지 증권소송이라든지 이런 몇몇 분야에서만 인정되고 있는데 그걸 언론을 상대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과잉금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언론중재법 어떻게 또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예. 여당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 이른바 먹방, 먹는 방송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 청소년기의 추억들 돋으라고 떡볶이 먹자 그랬는데 이거 청소년기에 한 번도 드시지도 않아서 그때는 못 먹었던. 난 떡볶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추억이 없어. 맛있네요? 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을 왜곡한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저녁도 못 먹고 달려와서 새벽 1시가 넘어서 현장에 가서 제가 3시 정도까지 현장 지휘하고 관리했는데 이걸 가지고 빨리 안 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부당한 거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 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시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더 빨리 갔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옳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전에는 빨리 안 갔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방대장이 현장에 투입됐다가 뭐 그 다음 날이지만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떡볶이를 먹으면서 뭐 방송 저건 역시 뭐 유튜브기 때문에 1인 미디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지사의 사과 처음에는 뭐 좀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교수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83년 2월 25일 전국에 경보 사이렌이 울렸죠.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이웅평 대위가 이극일 물고 귀순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야구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군에 있었는데요. 휴가 나왔었는데 그 즉시 옷을 입고 복귀를 준비했었습니다. 복귀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가다 보니까 또 이제 해제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초급 장교 중위였는데 중위가 뭐 정위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위는 당연히 그때 정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의 비판도 바로 그런 겁니다. 현장에 가서 지휘를 했어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 관내 지역을 벗어났으면 이른바 위수 지역을 벗어났으면 그런 비상 상황이 벌어졌으면 즉시 복귀해서 정위치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여러 비판이 본인이 뭐 현장에 있어야 되냐 이렇게 비판하고 부인하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상황을 오도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이 사과도 사실은 사과의 정석에 어긋난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중에 하나고 잘못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과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고 최초의 선택일 때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처음에 부인했지 않습니까? 다 지휘했다. 또 오도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비판 되니까 결국 나중에 좀 사과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과에서도 별 효과가 없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지사 측의 주장과 함께 내로남불 비판에 대한 이 지사의 반박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보고만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는.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국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현장을 파악도 안 하고 이제 보고도 회피했던 게 문제인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빠지고 있는 현장에 구조 함정이 왜 안 갔냐라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저는 현장에 마산에 이제 창원에 가 있긴 했는데 제가 3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네, 이재명 지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이 지사가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갇혀 있던 순간엔 무엇 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지사 이제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지사의 변명을 들어보면 이 지사가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방을 찍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먹방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저렇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히덕거리면서 또 지금 이 캠프 전체에서 문제를 또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황교익이라는 분하고 함께 저런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 사이에 그날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구조대장이었던가요? 그분은 지금 저 화마 속에서 실종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 화마를 스크린으로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저건 실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설마 찾아서 나왔으면 좋겠지만 저 불길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마 다시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고를 받았다는 사람이 그 시간대에 혹여라도 거기 가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그럼 과연 경기도 지사로서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모든 분들을 다 아우러야 되는 분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그 변명 속에서 나왔던 그 사과 속에서 나왔던 모든 단어들이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 내로남불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좀 점잖은 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두관 후보는 고맙다. 이제 논란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이제 좀 사그러져야 된다 얘기를 했고, 추미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쟁감도 아닌 논쟁을 벌여서 한가한 듯한 인상을 줬다. 이 얘기는 그 상식선에선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두관 후보와 추미애 후보를 보면 그냥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재명 지사 측을 돕기로 마음 작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이건 저 의견이시고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그 어떤 국민이 이 상황을 보면서 김두관 후보와 추미애 전 장관이 저 발언이 진짜 상식선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에서 정치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사 찬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사를 좀 빨리 물러나는 게 어떻겠느냐. 당 내에서도 이런 비판, 그리고 당 외선 역시 더 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먼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그 사과 내용을 보면 변명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좀 설명하는 그런 형식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현장에 갔었어야 했다라고 본인의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했고, 또 판단과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17일 새벽 5시 36분쯤 이제 화재가 났는데요. 당시 2단계까지 올라갔다가 한 새벽 이후 오전 한 8시쯤에는 다시 1단계로 또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대처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일정을 또 소화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또 현직 소방관의 글과 또 소방관들끼리의 또 내부 또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현직 소방관 한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특히 정치인들은 화재 현장에 오지 말아라.
의전이나 사진 찍기 등으로 화재 현장에 오히려 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또 경기도지사로서 경기 지역의 소방과 또 재난을 총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방문을 했어야 했던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사를 예. 이제 정치인으로 봐야 되느냐, 네. 행정가로 봐야 되느냐 이제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법에도 이제 90일 이전에 이제 선거 예. 90일 이전에 이제 그 지사직을 사퇴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뭐 당내 내부나 당 외부에서도 사퇴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못해서 사퇴를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인지는 조금 구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또 반성을 하고 있고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는 또 여러 번 또 사과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예.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난다면 그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통일 외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서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잘못을 하면은 잘못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북 저자세 논란에 이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지금의 정책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되신다면 저는 분명히 반드시 실천해야 할 좋은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죠.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북한의 어떤 인신 공격 차마 옮기기도 싫을 정도의 그런 인신 공격이 많았는데 왜 그런지 우리 정부 관계자 뭐 청와대도 물론이고 한마디 공식적 비판이 없고 당당한 자세가 없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잘못했다 한다 분명히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말꼬리 잡고 서로 말싸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흔히 뭐 우리 저 동서독 관계 통일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할 때 서독과 동독의 관계 서독 측이 가장 견지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예.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독을 대했습니다. 그러기에 서독 주도로 통일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전체 통일 독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확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모델로 하더라도 분명한 어떤 인식이 있고 북한이 역시 잘못한다 그러면 당당하게 지적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우리 네. 입장을 밝히겠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게 대한민국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반도 온전자론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영, 정은혜 의원님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